감히 한국을 건드린다고? 2025년 9월 4일, 미국이 저지른 역사상 최악의 실수가 시작됐습니다. 400명의 무장 요원들이 76억 달러 규모 한국 배터리 공장을 급습했고 475명을 체포했습니다. 그중 300명이 우리 대한민국 기술자들이었죠. 더 충격적인 장면이 이어졌어요. 쇠사슬로 손목과 발목, 심지어 허리까지 결박당한 채 전 세계에 생중계되는 굴욕적인 모습. 하지만 미국은 한 가지를 몰랐습니다. 2025년에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인지 말이죠. 72시간 후 전 세계가 경악하는 완전한 반전이 펼쳐졌습니다. 세계 최강국이라 자부하던 미국이 무릎을 꿇고 백악관이 먼저 손을 내밀었거든요. 과연 어떻게 이런 기적 같은 일이 가능했을까요? 지금부터 한국이 미국을 굴복시킨 그 놀라운 72시간의 진실을 공개합니다. 저는 그날 아침을 평생 잊을 수 없습니다. 2025년 9월 4일, 조지아주 브라이언 카운티에서 벌어진 일 말이죠. 오전 7시 반쯤이었을까요? 저는 평소처럼 현대와 LG가 합작으로 짓고 있는 배터리 공장에서 기술 점검을 하고 있었습니다. 76억 달러 규모의 거대한 프로젝트였죠. 미국 현지 직원들에게 배터리셀 조립 기술을 가르치며 보람을 느끼고 있던 차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하늘이 갈라지는 듯한 굉음이 들렸어요. 고개를 들어보니 군용 헬기 세대가 공장 상공을 빙빙 돌고 있었습니다. 뭔가 이상했죠. 이게 뭐지? 순간 공장 입구 쪽에서 엄청난 소란이 일어났습니다. 수백 대의 검은 차량들이 공장을 완전히 포위했어요. 마치 영화 속 한 장면 같았습니다. 그리고 400명이 넘는 무장 요원들이 우르르 몰려들었어요. 국토안보수사국, 이민세관단속국, FBI 심지어 마약 단속국까지요. 완전 무장한 그들의 모습은 테러 진압작전을 방불케 했습니다. 우리는 DHS다. 전면 수색영장을 확보했다. 모든 공사를 중단하라. 확성기에서 쏟아지는 소리에 저는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뭔가 단단히 잘못됐다는 걸 직감했죠. 주변 동료들도 당황하기는 마찬가지였어요. 모두가 덜덜 떨고 있었고 이 부장은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손을 들고 벽으로 가. 무장 요원들이 소리치자 저희는 어쩔 수 없이 두 손을 들고 벽으로 몰려갔습니다. 마치 흉악범 취급을 받는 기분이었어요. 일부 기술자들은 공포에 질려 덕트 안으로 숨었다가 화상을 입었고 한 관리자는 필사적으로 도망치려다 연못에 몸을 던졌어요. 하지만 결국 체포되고 말았죠. 물에 젖은 채 연행되었죠.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불법 체류 단속이 아니었어요. 뭔가 더 큰 그림이 있다는 걸 말이죠. 마치 우리를 겨냥한 계획된 작전 같았습니다. CNN 기자가 카메라를 들고 이 모든 장면을 찍고 있는 것도 보였어요. 곧 전 세계가 이 충격적인 광경을 보게 되겠구나 싶었습니다. 그때 저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이건 전쟁이다. 그리고 우리가 표적이 되었다고 말이죠. 그 다음에 벌어진 일은 정말 악몽 같았습니다. 저희는 475명이 한꺼번에 체포됐어요. 그런데 놀라운 건 그중 300명 이상이 한국인이라는 사실이었죠. 마치 한국인만 골라서 잡은 것 같았습니다. 이민세관단 속국 요원들이 저희 손목에 차가운 쇠사슬을 채우기 시작했어요. 손목뿐만 아니라 발목까지, 심지어 허리까지 결박했습니다. 완전히 흉악범 취급이었죠. 이럴 필요까지 있나요? 제가 영어로 조심스럽게 물어봤지만 요원은 차가운 눈빛으로 저를 쳐다볼 뿐이었어요. 쇠사슬의 무게가 생각보다 무거웠습니다. 걸을 때마다 철컹철컹 소리가 났고 그 소리가 제 자존심을 짓밟는 것 같았어요. 저는 한국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10년 넘게 배터리 기술을 연구해온 전문가였는데 지금은 죄수가 된 기분이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이 모든 장면이 전 세계에 생방송으로 송출되고 있다는 사실이었어요. CNN, BBC, 각종 언론사 기자들이 카메라를 들이댔습니다. 제 옆에 있던 박 부장님은 50대 중반의 자상한 분이셨어요. 미국에 와서 가족을 부양하려던 평범한 아버지였죠. 그런데 지금은 눈물을 흘리며 끌려가고 계셨습니다. 우리 가족들이 이 모습을 볼까봐 무서워요. 박 부장님의 떨리는 목소리가 제 가슴을 찢어 놓았습니다.
하루아침에 우리 모두가 범죄자로 낙인 찍힌 거예요. 수용버스로 향하는 길에 현장에서 함께 일하던 미국인 동료 제임스를 봤어요. 그는 고개를 저으며 혀를 찼습니다. 이건 말이 안 돼. 저 사람들 없으면 우리 공장 못 돌려. 그런데 쇠사슬까지 채우다니. 제임스의 말에서 진심 어린 안타까움이 느껴졌어요. 적어도 현장에서 함께 일하던 사람들은 우리가 어떤 사람들인지 알고 있었거든요. 버스 안은 침묵으로 가득했습니다. 쇠사슬 소리만 덜컹덜컹 울릴 뿐이었죠. 창밖으로 보이는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가 번쩍번쩍 터졌어요. 저는 창가에 기댄 채 생각했습니다. 이 장면이 전 세계로 송출되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어떤 기분일까? 미국 국토안보부는 역사상 최대 규모 단속이라며 자만하고 있었지만 저는 확신했어요. 이건 미국이 저지른 돌이킬 수 없는 실수라고 말이죠. 우리는 불법 노동자가 아니었습니다. 76억 달러 투자로 미국인 8,500개 일자리를 만들어주는 핵심 기술자들이었어요. 그런 우리를 이렇게 대한다면 과연 누가 미국에 투자하고 싶어 할까요? 버스가 구치소로 향하는 동안 저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 굴욕을 절대 잊지 않겠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이 일을 그냥 넘어가지 않을 거다. 구치소에 들어간 첫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차가운 콘크리트 바닥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도대체 왜 우리를 이렇게 대하는 걸까요? 우리가 뭘 잘못했다는 거죠? 옆 침상의 김 과장이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미국이 우리 보고 와달라고 해놓고 어떻게 이런 일을 벌이는 거죠? 맞는 말이었어요. 우리 475명 중 300이 한국인이었는데 그 누구도 불법 노동자가 아니었거든요. 모두 LG와 현대가 투입한 핵심 기술자와 관리자들이었습니다. 저 역시 배터리셀 제조 공정의 전문가였고 김 과장은 품질 관리 책임자였어요. 박 부장님은 현지 직원 교육을 담당하셨죠. 우리 없이는 그 거대한 공장이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미국은 우리에게 적합한 비자를 내주지 않았어요. 인플레이션 감축법으로 전기차 배터리 공장에 수십억 달러 보조금을 퍼부으면서도 말이죠. 정말 모순적이야. 저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미국은 중국과의 기술 경쟁에서 뒤처질까봐 우리 기술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거액의 투자금을 들여 공장을 짓게 했죠. 하지만 정작 그 기술을 가진 우리에게는 장기 비자를 주지 않았습니다. 기업들은 어쩔 수 없이 단기 비자나 관광 비자로 온 기술자들을 현장에 투입했어요. 공장을 돌리려면 우리가 필요했거든요. 그런데 바로 그 법적 허점을 미국 정부가 공격한 겁니다. 다음 날 아침 변호사가 면회를 왔어요. 그는 이 사건의 배경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이걸 국내 정치용으로 쓰려는 것 같습니다. 불법 노동을 뿌리 뽑았다. 미국인 일자리를 지켰다. 이런 식으로요.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우리가 만들어준 8,500개 일자리는 모두 미국인 몫이었거든요. 우리는 단지 그들을 가르치고 훈련시키는 역할이었을 뿐이었죠. 결국 이건 일자리 전쟁이 아니라 기술 전쟁이네요. 제가 말하자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건드린 상대가 한국이라는 걸 과소평가한 것 같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묘한 확신이 들었어요. 우리나라가 예전의 약소국이 아니라는 걸 미국은 곧 깨닫게 될 거라고 말이죠. 저녁 뉴스 시간에 공용 TV를 통해 한국 상황을 봤습니다. 청와대에서 긴급 회의가 열리고 있었고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었어요. 우리 정부가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옆에 있던 이 대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도 그렇게 믿고 있었어요. 미국은 단순한 계산 착오를 했습니다. 한국을 여전히 70년대의 가난한 나라로 생각했던 거죠. 하지만 지금의 한국은 달랐어요. 기술력으로는 세계 최고 수준이고 경제력으로는 지팔에 근접한 강국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확신했어요. 이 굴욕은 오래가지 않을 거라고 말이죠. 구치소 3일째 되는 날 한국 뉴스를 보며 저는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청와대의 불이 밤새 켜져 있다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상황을 챙기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의 단호한 목소리가 TV를 통해 들려왔죠. 이건 단순한 법 집행이 아니다. 국민의 존엄성 문제다. 절대 좌시하지 않겠다.
그 순간 저는 울컥했습니다. 정말 우리나라가 우리를 버리지 않는구나 싶었어요. 옆에서 박 부장님이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다행이야. 예전 같았으면 조용히 넘어갔을 텐데. 맞는 말씀이었어요. 과거에 한국이었다면 미국 눈치를 보며 쉬쉬했을지도 모르죠.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외교부에서 재외국민보호대책본부를 즉각 설치했다는 소식도 들려왔어요. 조현 외교장관이 회의장에서 선언하는 모습이 화면에 나왔습니다. 필요하다면 제가 직접 워싱턴으로 가서 미국 행정부와 담판을 짓겠습니다. 저는 이 상황을 보며 현장에서 겪었던 일들이 떠올랐어요. 사실 미국인 직원들과 함께 일하면서 느꼈던 답답함이 한두 번이 아니었거든요. 저희가 오전 7시에 출근하면 미국인들은 9시에 와서 커피부터 마셨어요. 점심시간도 정확히 1시간씩 지키고 오후 5시 되면 칼퇴근이었죠. 주말 근무? 생각도 못했습니다. 이 정도 진도로 언제 공장이 완성되냐? 김 과장이 한 번은 답답해하며 말했던 게 기억났어요. 우리는 새벽까지 남아서 도면을 검토하고 품질을 점검했는데 미국인들은 오버타임은 별도 협의 사항이라며 손사래를 쳤거든요. 특히 정밀한 배터리셀 조립 작업에서는 그 차이가 극명하게 드러났습니다. 한국인 기술자들은 0.15차도 용납하지 않고 몇 번이고 다시 작업했는데 미국인들은 이 정도면 충분하다며 대충 넘어가려 했어요. 품질이 생명인데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죠. 제가 정중하게 말해도 그들은 한국 스타일은 너무 완벽주의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결국 핵심 공정은 모두 한국인들이 담당해야 했어요. 미국인들은 보조 업무나 단순 조립만 맡았죠. 그런데 정작 우리를 불법 체류자로 몰아낸 겁니다. 그때 TV에서 놀라운 소식이 나왔어요. 백악관이 먼저 손을 내밀었다는 거였습니다. 미국 국무부 차관이 긴급 통화를 요청해왔다고 했어요. 박윤주 외교차관이 굳세게 대응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쇠사슬에 묶여 연행되는 우리 국민의 모습은 인격과 존엄을 짓밟는 행위다. 이 부분은 절대 양보할 수 없다. 이건 단순한 항의가 아니었어요. 거의 최후 통첩 수준이었죠. 대단하네. 완전히 달라졌어. 이 대리가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정말 그랬어요. 한국이 이렇게 당당하게 미국에 맞서는 모습을 보는 건 처음이었거든요.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미국이 우리를 함부로 대한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거였구나. 우리의 성실함과 기술력을 당연하게 여기면서도 정작 우리의 가치를 인정하지 않았던 거죠. 하지만 이제는 달랐어요. 한국은 더 이상 미국에 의존하는 약소국이 아니었습니다. 당당히 맞설 수 있는 강국이 된 거예요.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편안히 잠들 수 있었습니다. 구치소 4일째, 저는 한국 인터넷 뉴스를 보며 깜짝 놀랐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가 완전히 폭발한 거예요. 하지만 그냥 감정적인 분노가 아니었어요. 댓글 하나하나가 정말 날카로운 분석이었습니다. 우리가 76억 달러 투자해서 미국인 일자리 8,500개 만들어주는데 이게 대우냐? 우리 기술 없으면 미국 전기차 산업 망한다. 감히 우리 국민을 쇠사슬에 묶다니. 당장 철수해라. 저는 스마트폰 화면을 보며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이건 단순한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하나하나가 치밀한 경제 논리와 국제 정세 분석이었거든요. 정말 대단해. 우리 국민 수준이 이렇게 높았나? 옆에 있던 김 과장이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정말 그랬어요. 댓글들을 읽어보니 일반 시민들도 국제 경제와 기술 패권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었어요. IRA 보조금. 결국 우리 기술 때문에 주는 건데 필요 없다면 다른 나라 간다. 반도체, 배터리, 자동차. 우리 없으면 미국은 중국에 뒤진다. 이런 댓글들이 수만 개씩 달려 있었어요. 그리고 모두 팩트를 기반으로 한 정확한 분석이었습니다. 저는 현장에서 일하면서 이미 느꼈던 바였죠. 미국 전기차 산업에서 한국의 배터리 기술은 절대 빠질 수 없는 핵심이었거든요. 테슬라, GM, 포드 모두 우리 기술에 의존하고 있었으니까요. 우리가 없으면 미국 전기차는 정말 망해. 제가 중얼거리자 박 부장님이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맞아. 그런데 그걸 일반 국민들도 다 알고 있다니. 정말 놀라웠어요.
예전 같았으면 우리가 잘못했나 보다며 위축됐을 텐데 지금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국민들이 정확한 현실 인식을 바탕으로 당당하게 목소리를 내고 있었어요. 더 놀라운 건 정치권의 반응이었습니다. 여야가 완전히 한 목소리를 냈거든요. 국민의힘 대표가 나와서 말했어요. 정치적 입장은 다르지만 국민의 존엄과 권리를 침해한 사안 앞에서 여야는 없다. 민주당 대표도 똑같이 말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다. 국민을 지키는 일에 당파는 없다. 저는 TV를 보며 울컥했어요. 언제 이렇게 단결된 모습을 본 적이 있었나요? 평소에는 서로 으르렁거리던 정치인들이 우리 일로 뭉쳤다니. 정말 감동적이야. 이 대리가 눈시울을 붉히며 말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런데 이 분노는 곧 거대한 단결의 힘으로 바뀌고 있었습니다. 한국 사회 전체가 파도처럼 움직이기 시작한 거예요. 기업들도 한국경제인연합회를 통해 성명을 발표했어요. 학계도 시민단체도 심지어 연예계까지 한 목소리로 우리를 지지했습니다. 이런 게 진짜 국력이구나. 저는 깨달았어요. 군사력이나 경제력만이 국력이 아니었습니다. 국민 전체가 하나로 뭉치는 이 힘이야말로 진짜 국력이었던 거죠. 그날 저녁 변호사가 면회를 왔어요. 그는 밝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상황이 완전히 바뀌고 있어요. 이 단결된 여론이 전 세계로 퍼져나가고 있거든요. 정말 그랬어요. 한국의 이런 성숙한 시민의식과 단결력이 세계 언론의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제야 확신했어요. 이 굴욕은 곧 끝날 거라고. 그리고 한국은 이 사건을 통해 완전히 다른 나라로 거듭날 거라고 말이죠. 구치소 5일째 9월 6일 새벽이었습니다. 저는 평소보다 일찍 깨어 TV를 켰어요. 그런데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CNN, BBC, 뉴욕타임스, 월스트리트 저널. 세계 주요 언론의 헤드라인이 완전히 바뀌어 있었거든요. 한국, 더 이상 약소국이 아니다. 마이너스 뉴욕타임스 미국의 최대 실수, 핵심 동맹국을 건드리다. 마이너스 워싱턴 포스트 한국은 기술 강국, 동등한 파트너로 대우해야 한다. 마이너스 파이낸셜 타임스 저는 눈을 비비며 다시 봤어요. 정말 이런 헤드라인들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야, 이거 봐. 김 과장이 흥분해서 소리쳤어요. 모든 한국인 수감자들이 TV 앞으로 몰려들었습니다. BBC에서는 한국 네티즌들의 댓글을 직접 번역해서 보도하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세계 최고 수준의 성숙한 시민의식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정말 대단하네. 우리 국민들 댓글이 해외에서 이렇게 주목받다니. 박 부장님이 감탄하며 말씀하셨어요. 더 놀라운 건 일본 언론의 반응이었습니다. 평소 한국에 대해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던 일본 언론조차도 이렇게 썼거든요. 한국 국민들의 단결된 대응은 놀라울 정도로 논리적이고 체계적이었다. 저는 가슴이 뿌듯했어요. 정말 우리나라가 달라졌구나 싶었습니다. 세계 언론들은 이제 한국을 더 이상 보호받아야 할 약소국이 아닌 자국민과 국익을 당당히 지킬 줄 아는 강국으로 보기 시작했어요. 특히 영국의 파이낸셜 타임스 분석이 인상 깊었습니다. 한국은 반도체, 배터리, 조선업에서 세계 1위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다. 미국이 이런 나라를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된다. 정확한 분석이었어요. 저희가 현장에서 느꼈던 게 바로 그거였거든요. 미국인들은 우리 기술이 필요하면서도 우리를 동등하게 대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미국 내부에서 터져나오는 비판이었습니다. 이게 국익이냐? 동맹국을 이렇게 대우하고 누가 미국에 투자하겠는가? 미국 언론들도 정부를 맹비난하기 시작했어요. 특히 조지아주 출신 의원들의 반응이 격렬했습니다. 조지아주 하원 의원 마이클 존슨이 백악관에 직접 항해 전화를 걸었다는 소식도 들려왔어요. 8,500개 일자리가 다 날아갈 수도 있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정말 그랬어요. 우리가 떠나면 그 거대한 공장은 제대로 돌아갈 수 없었거든요. 미국인들만으로는 배터리셀 제조의 핵심 기술을 감당할 수 없었으니까요. 조지아주 상원의원도 똑같이 반발했습니다. 한국 기업들이 철수하면 우리 지역 경제가 망한다. 저는 이 모든 상황을 보며 묘한 기분이 들었어요.
며칠 전만 해도 우리는 불법 체류자 취급을 받았는데 이제는 미국인들이 우리를 붙잡으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었거든요. 완전히 상황이 뒤바뀌었네. 이 대리가 씩 웃으며 말했습니다. 정말 그랬어요. 백악관은 완전히 패닉에 빠진 상태였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국내 정치용으로 벌인 일이 완전히 부메랑이 되어 돌아온 거죠.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한국이 정말 달라졌구나. 이제는 세계가 한국을 함부로 대할 수 없는 나라로 인정하기 시작했구나. 그날 저녁 변호사가 희소식을 가져왔어요. 미국이 곧 무릎을 꿇을 것 같습니다. 9월 7일 새벽, 저는 이상한 소음에 잠이 깼습니다. 구치소 복도에서 간수들이 뭔가 급하게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평소와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뭔가 큰 변화가 있는 것 같아. 김 과장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저도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오전 8시쯤 변호사가 평소보다 훨씬 일찍 면회를 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 가득했어요. 큰일 났습니다. 워싱턴이 완전히 뒤집혔어요. 그는 흥분한 목소리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백악관 내부가 완전히 혼란에 빠졌다는 거였어요. 국무부, 상무부, 심지어 여야 의원들까지 한국을 잘못 건드렸다며 정부를 맹비난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조지아주 의원들은 아예 백악관 앞에서 시위라도 할 기세였다고 하더군요. 8,500개 일자리가 날아간다고 난리예요. 변호사의 말에 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며칠 전만 해도 우리를 범죄자 취급하더니 이제는 우리가 없으면 안 된다고 난리를 피우고 있다니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소식이 있었어요. 미국이 먼저 한국에 손을 내밀었다는 겁니다. 오늘 오전에 미국 국무부에서 한국 외교부에 긴급 통화를 요청했어요. 한국과 즉각 대화 채널을 열고 싶다면서요. 저는 귀를 의심했어요. 미국이 먼저요? 이건 사실상 미국의 항복 신호였습니다. 변호사의 말에 저는 가슴이 뛰기 시작했어요. 정말 상황이 완전히 뒤바뀐 거였습니다. 곧바로 한미직통 라인이 가동됐다고 했어요. 양국의 협상팀이 24시간 밤샘 협상에 들어간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우리 정부가 어떻게 나올까? 박 부장님이 걱정스럽게 물어보셨어요. 저는 확신했습니다. 절대 쉽게 넘어가지 않을 거예요. 정말 그랬어요. 한국 정부의 입장은 단호했습니다. 박윤주 외교차관이 미국 측에 명확히 전달했다고 하더군요. 우리 국민을 범죄자로 만들 수는 없다. 자진 출국만이 유일한 길이다. 백악관은 강제 추방을 고집했지만 한국은 한치도 물러서지 않았어요. 자진 출국과 강제 추방의 차이는 하늘과 땅이었거든요. 강제 추방당하면 10년간 미국 입국이 금지돼요. 완전히 블랙리스트에 오르는 거죠. 하지만 자진 출국은 기록조차 남지 않습니다. 언제든 다시 합법적으로 미국에 올 수 있어요. 정말 중요한 차이네요. 이 대리가 말했습니다. 맞았어요. 이건 단순히 나가는 방식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우리의 명예와 미래가 걸린 문제였거든요. 협상은 밤늦게까지 이어졌어요. 미국 측은 계속 강제 추방을 주장했지만 한국은 절대 양보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새벽 드디어 결과가 나왔어요. 미국이 굴복했습니다. 변호사가 달려와서 소리쳤어요. 저는 믿을 수 없어서 다시 물어봤습니다. 정말요? 네. 강제 추방 대신 자진 출국으로 결정됐어요. 그 순간 구치소 안이 환호성으로 가득 찼습니다. 모든 한국인 수감자들이 껴안고 기뻐했어요. 우리가 이겼다. 김 과장이 눈물을 흘리며 소리쳤습니다. 정말 그랬어요. 우리가 이긴 거였습니다. 즉, 우리는 범죄 기록 없이 당당히 한국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됐어요. 그리고 언제든 다시 미국에 올 수 있었습니다. 저는 그제야 깨달았어요. 한국이 정말 강해졌구나. 미국조차 함부로 대할 수 없는 나라가 됐구나. 9월 7일 오전 10시, 저는 구치소 공용 TV 앞에서 숨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청와대에서 공식 발표가 있을 예정이었거든요.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기자회견장에 나왔어요. 그의 얼굴에는 자신감이 가득했습니다. 구금된 우리 국민 전원, 자진 출국 형태로 즉시 귀국합니다. 그 순간 구치소 안이 완전히 폭발했어요.
모든 한국인 수감자들이 소리치고 껴안고 울었습니다. 우리가 해냈다. 박 부장님이 눈물범벅이 되어 저를 껴안으셨어요. 저도 목이 메어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쇠사슬에 묶여 끌려가던 우리가 단 72시간 만에 당당히 정부 전용기를 타고 귀국하게 된 겁니다. 이게 현실인가 싶었어요. 기자회견장에서는 환호성이 터져나왔습니다. 기자들도 박수를 치고 있었어요. 이 장면이 전 세계로 생중계되고 있었습니다. 정말 기적 같아. 김 과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맞았어요. 누가 상상이나 했겠어요? 미국이 이렇게 빨리 무릎을 꿇을 줄 말이죠. CNN에서 즉시 속보를 내보냈어요. 앵커의 표정도 놀라움 그 자체였습니다. 한국 정부의 강력한 압박에 미국이 굴복했습니다. 이는 한국이 더 이상 미국의 그늘에 숨어있는 나라가 아님을 보여주는 상징적 사건입니다. 뉴욕타임스도 긴급 기사를 냈어요. 한국은 더 이상 미국의 그늘에 숨어있는 나라가 아니다. 21세기 글로벌 무대에서 독립적 행위자로 완전히 성장했다. 저는 이 모든 상황을 보며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정말 우리나라가 달라졌구나 싶었습니다. 오후에 석방수속이 시작됐어요. 간수들의 태도도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며칠 전에는 우리를 범죄자 취급했는데 이제는 정중하게 대했어요. 죄송합니다. 이런 일이 있어서. 한 간수가 조심스럽게 사과했습니다. 저는 씁쓸한 웃음을 지었어요. 구치소를 나오는 순간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기분이었어요. 며칠 전에는 쇠사슬에 묶여 들어왔는데 지금은 당당히 나가고 있었거든요. 공항으로 가는 버스 안에서 박 부장님이 말씀하셨어요. 이번 일로 정말 많은 걸 깨달았어. 우리나라가 이렇게 강해졌구나. 저도 같은 생각이었어요. 예전에 한국이었다면 조용히 넘어갔을지도 모르죠. 하지만 지금의 한국은 달랐습니다. 국민은 분노 대신 자부심을 갖게 됐고 정치권은 여야를 막론하고 단결했어요. 기업들도 다시 당당히 투자와 기술력을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수백 명의 기자들과 환영 인파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플래카드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기술자들 환영합니다. 저는 그 순간 정말 뿌듯했어요. 우리는 더 이상 굴복하는 민족이 아니었습니다. 당당히 맞서는 강인한 민족이었어요. 그날 밤 집에 도착해서 가족들을 만났을 때 아내가 말했어요. 당신들 덕분에 나라 위상이 달라졌어요. 정말 그랬어요. 이번 일로 전 세계가 한국을 더 이상 약소국이 아닌 강대국과 맞서는 당당한 강국으로 기억하게 됐습니다. 저는 확신했어요. 한국의 진짜 시대가 이제 시작됐다고 말이죠. 지금까지 2025년 조지아에서 벌어진 기적 같은 72시간의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쇠사슬에 묶여 끌려갔던 우리 기술자들이 정부 전용기를 타고 당당히 귀국하기까지. 이 모든 일이 단 72시간 만에 벌어졌다는 게 믿어지시나요? 이것이 바로 2025년 대한민국의 진짜 국력입니다. 더 이상 누구에게도 굽히지 않는 당당한 민족. 기술력으로는 세계 최고, 단결력으로는 그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70년 전 폐허에서 시작해 오늘날 세계 최강국과 당당히 맞서는 나라가 된 우리의 이야기. 이것이 바로 우리가 태극기를 가슴에 품고 살아가야 하는 이유입니다. 여러분도 이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국민이라는 사실 절대 잊지 마세요. 우리는 강합니다. 우리는 당당합니다. 우리는 대한민국입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앞으로 한국이 이런 상황에서 더욱 강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생각하신다면 대한민국 최고를, 이번 정도의 대응이 적절했다고 생각하신다면 코리아 넘버원을 댓글로 달아주세요. 여러분의 관심과 응원이 새로운 이야기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감동 편의점 작가 현아였습니다.